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회동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민생회복 지원금 등을 비롯해서 최상병 특검법 수용 요구를 하면서 의제 선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일 회동에서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투나잇 이슈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 그리고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의제 신경전이라고 정했습니다.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이제 두 번째 실무회담이 내일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 대통령실 그리고 민주당 영수회담에서 어떤 것을 논의할 것이냐 또 언제 얘기할 것이냐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두 분 입장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거의 2년 만에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의제 조율이 조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번 영수회담을 바라보는 대통령실 입장하고 민주당 입장이 조금 많이 틀린 것 같거든요. 아마 대통령께서는 보니까 이번 총선에서 좀 민주당이 많이 이겼고 또 협치에 대한 요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당 대표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국정 전반을 조금 논의하는 이런 이제 좀 가벼운 자리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보면 조금 심한 말로 얘기하면은 조금 밀린 빚받으러 오는 빚쟁이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민생지원금 25만 원, 채모 상병에 대한 특검 수용해라, 사과해라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게 되면 사실 영수회담을 해봤자 한 2시간 남짓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 다 논의하고 어떤 합의문을 이끌어내고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수회담의 취지라고 하는 게 어떤 의제를 놓고 자잘한 의제를 놓고 다 합의하고 어떤 성과를 내는 게 아니고 어떤 큰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대해서 어떤 야당 대표로서 어떤 조언을 하고 어떤 비판적 조언을 하고 또 대통령도 그런 부분을 들으면서 또 나름대로 어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좀 설명하는 어떤 정치를 조금 대국적으로 하는 그런 자리여야 되지 어떤 사소한 어떤 마이너한 주제를 놓고 그걸 합의하고 말고 한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번 영수회담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조심해서 살살 다루고 해야 되고 특히 대통령과 야당 대표 사이 어떤 정치적 신뢰관계가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한 정치적 성과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너무 의제에 너무 집착하지는 마라.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전체적으로 아마 대통령 국정 방향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조금 비판적 조언을 하는 그런 취지의 영수회담으로 조금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의 신경전이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라는 교수 의견이고요. 부위원장께서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글쎄요.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며칠 전이었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용산으로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겠다라고 직접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실무 협의 상황에서 의제를 가지고 신경전을 한다. 이런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영수회담을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것 사실 그 이유는 당연히 이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 때문입니다. 결국 민심은 대통령께서 국정 기조가 너무나 불통 독선, 오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도 필요하고 소통을 늘려달라 이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와의 정말 2년 가까이 돼서 이제야 처음으로 만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야당이 이재명 대표가 어떤 개인적인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총선의 민심을 받들러 가는 것이고 민심에서 확인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야당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대통령께 직접 전달하고 그리고 이 성남 민심에 대해서 대통령께 가감없이 쓴소리를 할 것이 있다라면 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실질적인 의제라든지 국민들이 원하시는 이야기들을 안건에 올리지도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영수회담이 정말 사진만 찍고 끝나는 회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총선 이후에 민심을 받들어서 여야가 협치하고 또 야당 대표와 소통하는 모습 보여달라고 했더니 사진만 찍고 끝났다. 그러면 이것은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더욱 책임감 있게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수요일이고 이제 내일 회동하면 목요일이고 이번 주 안에 가능은 할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수년될 가능성까지도 나오는 상황.
상황인데 의제 하나하나 조금씩 더 짚어보면요. 일단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국민의 뜻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이 수용할 수 있는 의제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의제로도 채택할 수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에서 먼저 수용할 의사가 없을 겁니다. 불가능한 의제라고 왜냐하면 생각하세요? 대통령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국민들이 알다시피 굉장히 좀 법률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통령의 업무를 하면 되고 국회는 상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채모 상병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의결해서 대통령한테 보내면 되는 거고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일단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그 상황을 보고 논의를 하자고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는 국회 권한이 있고 대통령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영수회담에서 논의를 한다 또는 거기서 의제로 채택한다 어떤 수용을 할지 말지를 권한다 이런 것들은 전 대통령실에서 거의 수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제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이야기는 의제로 올려서 대통령께 이 민심을 그대로 직언하는 자리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물론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하고 통과를 시킨 후에 대통령께서 고유의 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하시게 되면 또 국민들도 그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 이재명 대표가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대통령께서 또 얼마 전에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 이런 또 말씀도 하셨다라고 그렇죠. 예. 들었습니다. 정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는 거 아니고요.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불편한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상대와의 의견 차이를 어떻게 좁혀갈지 그런 부분들을 대화로서 타협하고 의견 차를 좁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수회담에서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관심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야당 대표로서는 당연히 이것을 의제에 올려서 이야기를 꺼낼 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불편하시겠지만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지금 주요 피의자 그러니까 유재은 법무관리관 그리고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조사받으라고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변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특검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통과되고 나면 이제 수사하고 있던 뭐 공수처나 또는 검찰에서 일반적으로 수사하고 있던 기록들을 받아서 이제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되는 과정으로 갑니다. 아마 공수처는 공수처 나름대로의 일정대로 지금 수사를 이어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동안은 아마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제 확보한 여러 이제 디지털 자료들을 포렌식하고 그 압수물들을 분석하는 데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네,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아마 그 이후에 이제 관련 해당자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관련해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지 이런 부분도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예. 그러나 공수처 수사와 또 특검법이 통과되고 뭐 대통령께 이 부분이 가는 부분은 좀 별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검법이 진행되는 것과 별도로 공수처에서는 공수처 나름대로 수사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제라고 한다면 전 국민 지원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원금에 대해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뭐 마약이라는 표현도 좀 쓰기도 했었는데 최근 나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들 보면 논의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조금 뭐 기류의 변화가 생겼다고 봐도 되는 부분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의제로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예. 거의 수용은 불가능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어떤 기류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선별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현 정부의 복지 기조가 선별적 지원입니다. 예. 조금 저소득층, 좀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 복지 혜택을 많이 주자, 두텁게 해주자는 건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어떤 민생 지원금이 지금 추가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만약에 대통령하고 만약 야당 대표가 만났는데 어떤 민생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을 한다? 그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되죠. 왜냐하면 어떤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는 어떤 그 자체가 거쳐야 되는 여러 가지 공공적인 프로세스가 있는데 헌법이라든가 법률적인 과정이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만나서 어떤 그런 형태로 어떤 게 결정이 되게 되면 앞으로 영수회담에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되거든요. 아마 일각에서 볼 땐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정치적 거래라고도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받아들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뭐 선별 지원이라든지 현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는 뭐 그런 부분도
나쁜 선례의 하나라고 그런데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 추가적으로 왜 필요한지, 왜냐하면 지금 선별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왜 지금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이 그냥 야당의 대표가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어느 정도 수용해 주는 방식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장은주 부위원장님 입장 듣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목표는 똑같은 것 같아요. 두 분 다 공히 민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 민생 문제가 너무나 어려운데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굉장히 큰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시각차가 크더라도 공동의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접점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진성준 전체기 의장 같은 경우에도 뭐 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협의할 의지도 있고 뭐 그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예,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일단 의제로 올려놓고 이 민생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대통령과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고 있는 이 25만 원 민생 지원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그럼 또 책임 있는 또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그렇다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대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또 구체적으로 함께 나와야만 또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2요구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민주당의 주장 역시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그렇죠. 일단 대통령께서 물론 거부권이 있는 것, 뭐 헌법상 고유 권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문가들에 따라 이 헌법의 해석론을 두고도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겠지만 이 거부권이라는 것이 사실 뭐 위헌성이 명백한 법률이라든지 또 네. 여러 예외적으로 또 제한적으로 거부권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의회를 또 권한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금 많은 거부권 행사해 오신 것에 대해서 또 당연히 학계에서도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도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이번 총선 민심에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 총선에서 표심으로 또 심판하신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행사했던 거부권에 대한 뭐 사과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명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는 의회에서 발의가 되고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좀 자제해 주실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 김 교수께 발언권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헌법에 명시된 그 삼권 분립 원칙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견제하고 균형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회에서 민주당이 아무래도 범야권이 어떤 뭐 이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대통령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상 보장된 법률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볼 때는 민주당이 조금 오만한 발상일 수도 있다고 보고 거기다 사과까지 요구한다? 이거는 조금 굉장히 좀 잘못된 발상이죠. 특히 최근에 보면 민주화 유공자법이라든가 또 제2양곡법 이런 것들을 막판에 21대 국회 거의 뭐 밀어내기씩 그냥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법률안을 지금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대통령께서는 결국 또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 민주당 이런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불통 이미지를 계속 쌓아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에 21대 국회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형태로 만약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입법 폭주를 한다. 근데 그것이 22대 국회에도 계속된다. 그럼 제가 볼 때는요. 21대 국회 재판이 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또 민주당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이러면 사실은 최악의 국회가 21대가 아니고 22대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22대 국회가 조금 더 상생하는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들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렇게 저는 보죠. 예, 그 대치 기류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짚어볼 건데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떤 발언, 그 메시지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좀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최근에 보면은 뭐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뭐 인사 공식 라인이 있지 않는 비공식 라인에서 어떤 뭐 박영선 전 총리 설 또는 예. 안정철 전 비서실장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대통령실에서 나오게 되면 혼선이 생기고요. 또 오해가 생기고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당부를 한 것 같고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 아무래도 조금 정부적 감각이 좋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메시지 관리 좋다 보니까 아마 비서실장 1호 지시로 그 부분을 내린 부분들은 굉장히 좀 타이밍이 적절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뭐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짧게만 좀 듣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내부의 기강이 지금 흔들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기강을 잡는다는 차원에서는 뭐 적절한 메시지였다라는 생각 들고요. 원래 비서는 입이 없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 뭐 계속해서 보여줬던 대통령실의 어떤 인사 난맥상에서 드러난 메시지 혼선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는 메시지 차원에서 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의제 신경전에 대해서 함께 다뤄봤고요.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여야 대치 기류 두 번째 키워드로 삼아봤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야기한 키워드와 어쩌면 좀 일맥상통하는 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교수께서 조금 전에 얘기를 좀 해줬죠. 21대 그리고 22대 이 대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 어린 시선을 좀 보내줬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렇죠. 뭐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국민들께서도 22대 국회도 분명히 이제 정쟁 그리고 여야의 협치보다는 극한 갈등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일단 여소야대 국면이고 민주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압승을 했고 또 의회에서도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결국 정권을 견제하는 도구로 민주당을 쓰시겠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었다라고 민주당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책임을 다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민생 또한 민주당이 책임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야당이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물론 정쟁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국민들 그리고 민심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야당에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2일에 본회의도 열겠다. 그리고 지금 있는 쟁점 법안들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이번 총선 결과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 않는가라는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22대 이번에 그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을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예. 민주당은 민주당의 아무래도 법약권에 192석을 몰아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권 심판에 대한 부분,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을 하면 되는 거고요. 사실 좀 더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108석을 받았거든요. 그거는 국민의힘의 108석을 만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대한 판단도 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08석의 국민의힘을 준 거는 대통령을 좀 어떻게 지키고 좀 도와주라는 의미가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300석이 다 민주당이 갔다면 민주당이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민주당이 지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92석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108석에 있는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을 지키고 도와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너무 뭐 이 192석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 마치 전체 있냐 일반화시키는 것은 좀 곤란하다. 저는 이래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다음 국회에서 좀 협치라는 키워드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번에 192석을 몰아준 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뭐 대통령을 굴복시키라거나 힘으로 그냥 뭐 이렇게 뭐 힘자랑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는 민주당에서 처음부터 특검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국민들이 가장 바랬던 물가 안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제 정책이나 이런 민생 살리기에 주안점을 둘 거냐에 따라 저는 달라질 거라고 보이거든요. 만약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제 살리기에 대한 어떤 입법이나 어떤 정책은 논의가 안 되고 처음부터 다시 또 뭐 이태원 특별법 또 김건희 여사 특별법 뭐 조국 혁신당에서 얘기하는 한동훈 특검법 이래 가버리면요. 그냥 특검 전국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대통령께서는 또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 되면은 21대 국회하고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2대 국회가 어떤 국회가 되느냐 이것들은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달려 있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교수께서는 네. 그렇다고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다. 108석만큼 있지 않느냐라는 답을 하십니다. 그렇죠. 뭐 민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108석을 몰아준 국민들의 뜻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거부권 행사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면허증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들께서 정말 절묘하게 표를 나눠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정권 견제에도 도구도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민생을 해결하는 또 책임 있는 야당도 돼야 되는
된다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권 견제 한 축이 결국 특검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것이 지금 25만 원 민생 지원금으로 대표되는 여러 민생 입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총선을 압승하고 나서 그제서야 발의한 법안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0월에 이미 패스트트랙에 태웠고요. 올해 4월 3일에 그러니까 총선 있기 전에 이미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에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만약에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고 5월 달에 그냥 보낸다라고 한다면 21대 국회에 또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5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만큼은 민주당의 또 강력한 입장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민주당이 내는 입장들 보면 조정식 국회의장에 이제 도전하게 되는 의원인데 원구성에 대해서 좀 입장 내잖아요. 보면 지금 뭐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직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더해서 표결로 6월 안에 구성할 거다. 근데 표결하면 이거 다 민주당에서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일단 22대 원구성은 또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좀 협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아마 조정식 아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회의장 이제 이 선거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도전장을 냈죠. 당내 이제 당선인 총회에서 아마 이루어지게 될 텐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보면은 민주당의 어떤 당선인 구성이 보면 조금 당선인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로열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봐서 아마 당내 경선에 아마 목표를 두고 아마 그런 발언을 했다고는 보이는데 만약에 조정식 의원이 만약 국회의장이 된다면 그리고 또 그때 가서도 지금과 똑같은 생각 갖고 있다면 굉장히 22대 국회는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아마 역대 최악의 국회 또는 조정식 의장 같은 경우는 역대 최악의 국회의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2대 국회 원구성은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 볼 때는 지난 21대처럼 법사위나 운영이나 하나도 양보하지 않으면 또 국민의힘에서 뭐 소위 말해서 반발하는 가운데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냥 그때 보면은 21대 국회도 처음에 국회의장단하고 17개 상임위를 싹 다 독식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전략으로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뭐 법사위나 뭐 운영이나 어느 하나는 국민의힘이 좀 양보하는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새 원내대표를 다음 달 3일 날 선출하게 될 텐데 좀 더 정교하고 치밀한 이번에 원내 협상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언론에서는 이 차기 국회의장에 대해서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도 쓰고 있던데 지금 말한 그 말들, 뭐 위원장직 모두 차지할 수 있게 되는 상황까지 고려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어떤 평을 내리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조정식 의원의 발언은 좀 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본회의 표결로 원구성을 하겠다 또는 위원장직을 만들겠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원구성이 지연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구성에 대한 합의가 국민의힘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이 지연돼서 22대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라고 한다면 본회의에서 표결로 6월 내에 구성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것이지 이것만으로 뭐 조정식 의원이 뭐 선명성 경쟁에 앞서고 있다라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중요한 자리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경쟁 구도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또 당의 여러 가지 의견들 그리고 이제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좀 좁혀져 나가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대치 기류를 보이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키워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원내대표 주목.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다 원내대표를 선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좀 살펴볼게요. 다음 달 초 조금 전에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언론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은 이철규 의원입니다. 하마평에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인원인데 아무래도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고 뭐 지난 총선 때 영입위원장 맡아서 지금 그때 영입해서 당선된 인원들과 또 이틀 연속 만나기도 그렇습니다. 했고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 좀 적합한 인물 어떤 인물들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뭐 이철규 의원뿐만 아니고 뭐 예. 대구 출신의 뭐 김상훈 의원 또 부산의 뭐 김도보 의원 이런 분들도 하마평에는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는 굉장히 조금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강 원내대표가 되어야 되거든요. 최강 원내대표. 최강 강성 원내대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생각보다 민주당에서 다 독식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어떤 대야 협상력이나 또는 어떤 투쟁성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 법약관이 192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첫 1년을 굉장히 조금 힘겹게 가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8명의 당선인들과 함께 그걸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윤이면 안 된다. 또는 영남 출신 의원이면 안 된다. 예. 이런 것들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22대 첫 국회를 누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저는 첫 번째 조건이 돼야 된다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대통령실하고 어떤 관계도 조금 원만한 이철규 의원도 나름대로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단지 이제 당내에서 보면 예. 수도권 낙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어떤 친윤당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철규 의원이 아마 본인이 원내대표를 맡는 게 가장 적합한데 만약 이철규 의원을 맡지 못하게 된다면 아마 이철규 의원을 대체할 수 있는 아마 그다음에 조금 옅은 뭐 친윤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가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또다시 친윤으로 흘러가면서 과거의 기조대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거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이 한 말이거든요. 어떤 그분들은 굉장히 말씀하시겠어요? 굉장히 조금 단편적인 생각인 게요. 그 국민의힘의 당 대표도 곧 선출해야 되거든요.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 패배의 책임을 우리가 이제 당의 쇄신이나 어떤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당 대표가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108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가장 충실하게 특히 여소의 야대 상황에서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친윤당도 의미가 없고 영남당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이 이번에 국민들께서 108석을 만들어준 그 부분을 국회에서 얼마나 잘 구현해내야 되느냐. 이것이 원내대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당대표는 그 이재영 전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당의 어떤 모습으로 쇄신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원내대표 역할과 당대표 역할이 틀리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원내대표 역할과 당대표까지 지금 혼돈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너무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대 당이긴 하지만 네. 저희 뭐 평론을 주고받는 상황이니까요. 어떻게 평하겠어요? 글쎄요, 뭐 아시다시피 22대 국회도 이제 여소야대 상황이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서는 협상력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야당과 그리고 특히나 이제 거대한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야당과 어떻게 협상하고 협치를 할지 이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분이 와야 된다는 점도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그 리더십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많은 분들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인정받는 것을 근거로 해서 강하게 그립감을 가지고 원내대표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만 그래야 야당과의 어떤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상력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개파색이 짙은 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친윤계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거론되는 뭐 이철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당 내에서의 비토 세력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당 내 구성원들조차도 친윤계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원내대표가 설사 되신다 하더라도 당 내에서 과연 강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 들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야당과의 협상에서도 강하게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낙선한 인원 등을 조금 언급해 주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뭐 공천받지 못하거나 낙선한 사람들 이렇게 다 만났어요, 영빈관에서. 그러면서 뭐 쇄신 그리고 총선 패인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만남은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대통령께서 미안하다 그리고 잘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22대 총선에서 낙천되신 분들, 그러니까 공천받지 못하신 분들하고 또 총선에 나갔으나 이제 낙선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좀 많이 위로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이 보면은 지금 최근에 많이 달라지고 계시거든요. 어떤 뭐 비서실장도 직접 내려오셔서 설명도 하고 소개도 하고 이런 형태로 자꾸 이제 나름대로 소통의 방식도 바꾸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낙선자들 또는 낙천자분들이 보내주신 어떤 쓴소리 고언들도 앞으로 국정에 굉장히 조금 반영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역시도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김성환, 서영교, 김민석 의원 등은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는 후보 한 명만 단독 출마하더라도 찬반 투표로 당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거 어떤 의미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원내대표를 뽑을 때 결선 투표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후보가 나오더라도 과반을 득표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한 명의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대로 추대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 과반 투표를 얻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천명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또 강한 또 민주당이 되고 강한 야당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한 마당입니다. 따라서 원내대표의 입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 내에서 또 강한 리더십을 받으려면 당연히 민주적인 또 그 어떤 정당성도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반으로 득표를 해서 그렇게 선출된 원내대표여야만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뭐 박창대 최고위원이 지금으로서 공식 출마하는 뭐 설명한 유일한 인원인데 이렇게 돼도 과반 지지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선관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른다면 결국 만약에 한 명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찬반 투표를 거치는데 결국 과반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예. 따라서 이제 과반의 지지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원내대표로서 한 명이 후보로 등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제 민주적인 또 정당성도 있는 것이고 당연히 크게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생각을 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이런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 어떤 평을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뭐 명심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뭐 하여튼 뭐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의 원래는 민주당이 당 대표하고 원내 대표는 사실 투톱의 개념이 강했거든요. 수평적인 관계. 근데 지금 아마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 역대 최강 민주당 대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대표의 비서실장급으로 좀 이렇게 추락한 경향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다른 분들이 그냥 박찬대 그분을 아마 신임 원내대표를 강하게 밀고 있지 않나 보이고요. 아마 저는 결선 투표를 할 때 좀 재미있게 봐야 될 부분이 과반을 넘기는가 안 넘기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반대표가 몇 표 나올까가 더 궁금한 게 저는 지금 이 정도의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의 그립감이 강하다면 171분이신데 제가 볼 때 반대표가 한 표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럼 사실 그게 굉장히 공산당식 투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게 반대표도 섞여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171석 얘기를 해주셨어요. 민주당에서 그 위성정당 민주연합에서 서미와 그리고 김용 당선인은 민주당으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171석. 민주당의 앞으로 국회에서의 뭐 역할이랄까요? 영향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일단 171석이면 정말 거대한 의석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책임감이 더 큽니다. 이번 국회에서 특히 22대 국회에서 많은 민생 입법들도 처리를 해야 되고요. 특히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라는 국민의 또 명령도 받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제대로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당내에 굉장히 긴장감도 있는 것이 이번 총선으로 확인된 민심을 보면서 다들 이제 민심이 참 무섭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민주당이 이번에 분명히 압승하긴 했지만 제대로 못한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 민심의 회초리가 민주당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원 구성에서부터 바로바로 속도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 그리고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